늘 같은 시간에 썰만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복더위에 겹겹이 쌓인 소미부로 덮고 자는 것처럼 갑갑한 인생을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아마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이라면 한겨울에 덮던 두꺼운 모카소미부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불이 어찌나 두껍고 무거운지 어린애들은 옷장에서 꺼내기조차 버거운 무게죠. 그런 이불을 겹겹이 덮고 한여름 더위를 견디라고 한다면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이불보다 더한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로 알 때는 미처 몰랐네요. 그 이불을 걷어치우고 나니 이렇게 숨통 트이는 시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혹여 썰맘 애청자분들 중에도 저처럼 미련한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실지 몰라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솜씨는 없지만 제 인생에 대해 몇 자 적어볼 테니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저처럼 가차없는 일에 매여 인생을 낭비하는 분이 없기를 바랄게요. 저는 홀어머니와 살다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없는 집 말이었지만 사람 하나는 성실하다는 말에 속아 결혼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은 한량이나 다름없었어요. 직장도 저와 결혼할 당시에 잠시 다닌 게 전부더군요. 그때 남편은 부잣집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주인이 자기를 종처럼 부린다며 부단결근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이므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입으로만 취직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몸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 있었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라도 벌어야지. 그래서 식당에 다니며 설거지도 하고 허드렛 일도 했네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는 혼자 남은 시어머니도 모시게 됐답니다. 어머님은 제가 결혼할 때 젊어서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를 욕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배운데 도둑질이라고 시어머니 역시 저를 독하게 잡으셨답니다. 어머님에게는 자신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시킬 무기가 한 가지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결혼하고 3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었다는 것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돈도 벌고 집안 살림을 하며 고단하게 살았지만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며 늘 쥐어박는 소리를 하셨죠. 이것 봐라. 너는 살림한다는 애가 냉장고에 무가 시들해지도록 거들떠보지도 않어? 뭘 보고만 섰어. 얼른 깍두기라도 만들지 않고. 그리고 하는 김에 홀랑 그것만 하지 말고 나물도 좀 하고 멸치도 볶아라. 지금이요? 어머님, 지금 11시가 넘었어요. 오늘은 늦었으니 제가 내일 일찍 와서 만들게요. 너는 항상 뭔 핑계가 그리 많어. 내일은 또 손님이 많아 늦었다고 다음날로 미루겠지. 그러다 보면 저대로 말라 비틀어져 냉장고에서 무말랭이 되겠다. 어차피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대충대충 하지 뭘 그렇게 목숨을 걸어? 네가 요령이 없으니 혼자만 동동거리는 거야. 잔말 말고 늦더라도 다 만들어 놓고 자거라.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온종일 일하고 들어와 야밤에 깍두기를 담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해보니 제가 만들어 놓은 깍두기와 반찬들이 통째로 사라졌더군요. 하지만 저는 굳이 묻지 않아도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시집간 아가씨네 냉장고에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온 아가씨가 넌지시 말했어요. 언니, 이번 멸치볶음은 너무 짜더라고요.
어제 시어머니가 오셔서 내놨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요즘 짜게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간을 좀 약하게 해보세요. 거 봐라. 내가 평소에 간이 너무 세다고 하지 않던? 다음부터는 애한테 준다고 생각하면서 간을 해. 아유, 하긴 애를 안 키워봤으니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그렇게 비수 같은 말을 던지고는 딸과 죽이 맞아 아가씨의 시어머니 욕을 하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면 저희 시어머니보다는 양반인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님 외에도 막내 시동생을 함께 데리고 살았어요. 남편과 나이 차가 많아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을 나가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시동생의 도시락까지 싸야 했죠. 그렇게 고단한 세월을 살아내느라 저는 친정엄마를 만날 시간이 늘 부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년 가까이 보지 못하고 지내던 친정엄마가 찾아오신 거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누이쇼를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남들 다 가지는 애가 왜 너한테는 안 찾아온다니? 아휴, 삼시나미는 뭐하고 있나 몰라. 애가 생기면 그래도 너희 시어머니가 좀 덜 하실 텐데. 왜?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괜한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는 안 그래도 돼. 며칠 전에도 전화했더니 너희 시어머니가 괜히 바쁜 애한테 자꾸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 엄마가 전화했다는 말도 안 전해줬지?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원래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이 좀 험해서 그렇지 속정은 깊은 분이야. 윤서방은 어쩌고 있어? 아직도 노는 거야? 그렇지 뭐. 아직 적당한 자리를 못 찾았나 봐. 그 자리는 대체 언제 생기는 건데? 결혼하고 이게 벌써 몇 년이냐? 아휴, 내가 속이 터져서. 미안해 엄마.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말하다 보니 괜히 화가 나서. 아휴, 이런 말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닌데. 너 이거 받아라. 그러더니 제게 통장과 도장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가악거리며 물었죠.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샀던 폐물이랑 집 팔았다. 혼자 사는데 방 3칸이 무슨 소용이야. 청소하기만 힘들지. 그래서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어. 그리고 다 늙어 보석이니 목걸이니 거추장스럽고. 네? 그게 어떤 집인데 그걸 팔아요. 아버지가 엄마 노후대비하라고 평생 고생하면서 마련해 주신 거잖아. 폐물도 그렇고. 엄마 괜찮아. 죽어서 싸지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거 깔고 앉아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전방이 있잖아.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 돈은 네 몫이야. 그러니 너도 어서 식당 자리 하나 알아봐라. 이렇게 남 가게에서 설거지나 해서 그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 마음 같아서는 확 갈라서라고 하고 싶지만 엄마가 과부로 살아보니 그래도 서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더라. 여자가 혼자 살면 여기저기서 지분되는 남자가 많아. 그리고 네가 떡하니 식당 차려 사당 소리 들으면 너희 시댁 식구들도 함부로 못할 거야. 엄마,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아, 왜 못 받아? 엄마 죽으면 결국 그거 다 네 거 되는 건데 뭘. 나중에 줄 거 필요할 때 미리 주면 좋잖아. 그러니 넌 다른 생각 말고 내일부터 가게나 알아봐.
엄마, 고맙고 죄송해요. 며칠 뒤 저는 그 통장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식당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멀지 않은 대학가에 작은 밥집이 나온 걸 보고 바로 계약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을 상대로 낮에는 백반을 팔고 밤에는 막걸리와 전을 팔았네요.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젊은 여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주인 할머니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여전히 모자식인 제 팔자와 평생을 배짱이로 사는 남편의 팔자였죠. 친정엄마가 제게 돈을 주실 때 그게 있으면 시댁 식구들이 함부로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긴 맞았어요. 제가 사장이 되어 생계를 전담하게 되자 시어머니도 슬그머니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끔이지만 자기 아들을 타박하며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를 대우해주는 대신 제게 맏아들의 역할까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했어요. 막내 시동생이 대학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목돈은 저한테서 나갔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 남편의 사업이 휘청할 때도 제게 손을 벌렸고 그 아들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대주었어요. 그렇게 온 시댁 식구가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차린 식당 덕을 톡톡히 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맘때쯤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모셔갔다 치매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남편은 놀랐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네요. 원래도 급하고 거침없던 성정이 갈수록 난폭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받고 치료도 시작했지만 어머님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결국 진단받은 다음 해가 되자 혼자 두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죠. 그러자 이번에도 온 식구가 맏며느리인 저만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도 이해하는 사람이라 어머님을 간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하자 신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한 달이 건너라고 하지만 어떻게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요. 우리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노인네를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겨서 씻기고 먹이고 하잔 말이에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럼 아가씨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난 엄연히 추가 외인이에요. 그렇다고 막내한테 모시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멀쩡히 맏며느리가 있는데. 제가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큰오빠네야 집 가서 결혼시킬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해요. 이제 언니 나이도 있는데 좀 내려놔도 되잖아요. 식당은 일하는 사람 두세요. 네? 그게 무슨... 여태까지 제가 하나하나 신경 썼으니 그 정도 유지된 거예요. 근데 남한테 맡겨두면 손님 끊기기 십상이죠. 그깟 구멍가게 손님이 끊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구멍가게에서 번 돈으로 여태 우리 가족이 먹고 산 거예요. 아가씨 아들 대학 등록금 대주고 서방님 결혼도 시키고요. 어디 그뿐이에요? 고모부 사업 힘들 때는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휴, 언니는 그 생색을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가게에는 일하는 사람 두고 언니는 편하게 쉬면서 집에서 엄마 수말이나 들어요. 전 걱정되면 오빠가 나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 말에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더러 가게 나가라고? 그래.
평생 언니 뒤에 숨어서 편하게 먹고 살았으니 이제 오빠도 남편 노릇을 좀 해. 가게 나가서 카운터도 보고 사장 노릇 좀 하란 말이야. 아무래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야 그게 낫겠지. 그래야 언니도 걱정 없이 엄마 모실 거고. 아니, 오빠가 뭘 한다고 가게 나가요. 저 사람 30년 동안 가게 나온 거 손에 꼽을 정도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뭘 맡겨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 신우를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눈 하나 꼼짝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죠. 아니, 이 사람이 동생들 앞에서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좋아, 내가 가게 나갈 테니 당신은 집에서 어머니 수발이나 들어. 뭐예요? 그럼 어머님 수발을 당신이 들어요. 그럼 되겠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무리 정신없는 노인네라도 늙어 가는 아들이 목욕시켜? 아무래도 같은 여자가 봐야지. 됐어. 이제 다 결정됐네. 내가 사장 노릇 잘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어머니랑 집에 있어.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젠 내가 할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억지로 저를 어머님의 간병인으로 주저앉히려고 했습니다. 저는 펄쩍 뛰었지만 조금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평생 놀기만 한 남편이 일을 한다고 하니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주방 사람들도 오래 일한 사람들이라 큰 걱정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남편에게 일을 시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결국 저는 맏며느리라는 이유를 대는 시댁 식구들에게 두 손 두 발 들고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남편은 가게에 나가고 저는 어머님을 간병했어요. 어머님은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하루에도 수십 번 제 머리채를 잡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활이 길게 갈 거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일하기 싫어하던 남편이 진득하게 식당에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남편은 생각보다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게으름 피우지 않고 꼬박 6개월을 식당에 매달렸죠. 저는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특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남편은 다 늙어 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저는 집안에서 꼼짝 못하니 병이 날 지경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혼자 계시던 친정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죠. 결국 엄마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친정엄마를 모시고 싶으니 어머님을 다른 형제에게 부탁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또 시댁 식구들이 두 달같이 달려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난리를 치더군요. 출가 외인이 친정부모 돌보려 시어머니를 내팽개친다며 저를 폐륜 며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를 도와준 엄마는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네요.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달 만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를 구박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친정엄마를 외롭게 보낸 것 같아 옥당이 무너졌네요. 저는 피눈물이 쏟으며 친정엄마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정신이 어디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장례 절차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엄마의 발인을 앞두고 장례식장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걱정돼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먼저 집에 돌아갈 테니 발인하고 장제에 다녀오라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은 아가씨가 잘 돌보고 있겠다잖아. 당신 어머니는 그 잠시도 걱정이 되고 혼자 요양병원에 계시다 외롭게 돌아가신 우리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엄마가 주신 돈으로 차린 식당에 5인 식구가 피해부터 살았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하지만 상대는 아무 말도 없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실망해 더 매달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척들과 함께 발인을 마치고 장제의 엄마를 모시고 돌아섰네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연구차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연신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던 제 눈에 양복을 차려입은 남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제게는 분명 시어머니가 걱정돼 집에 가겠다던 사람이 왜 거기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연구차에서 내려 남편의 뒤를 따라갔어요. 사실 제가 정신이 없어 잘못 봤을지 모른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뒤를 따르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그만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 낯선 승용차로 다가가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와 어딘가로 출발해버렸기 때문이죠. 여자와 남편은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의 옷 매무새를 만져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탄 차가 멀어지는 것을 멍청이 바라보는 제 곁으로 친척 조카의 차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저는 무작정 조카의 차에 올라타 앞차를 따라가라고 외쳤습니다. 그 조카는 연구차에 자리가 없어 장지에 따로 차를 가지고 다녀오던 길이었거든요. 조카는 영문을 몰랐지만 제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결말 없이 따라주더군요. 그렇게 40여 분을 달린 끝에 차가 시내의 한 결혼식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보아하니 남편은 한복 입은 여자와 함께 그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 장례식장을 뛰쳐나온 것 같았어요. 장모의 발인도 보지 못하고 올 결혼식이 대체 누구의 결혼식이길래 남편이 그런 짓까지 벌였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했네요. 저는 제가 상복을 입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결혼식장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저를 본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제 차림을 의식하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네요. 그리고 멀리서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죠. 한데 다음 순간 저는 기가 막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글쎄 자식도 없는 남편이 식장 혼주석에 앉아 신부 아버지인 척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 입만 벌린 채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 제 곁으로 하객들이 지나가며 얘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저희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신부 아버지 보이지? 들어보니 무지 큰 식당을 하나 봐. 상견례에서 혼수 걱정은 말라고 큰 소리 치더니 아주 뻑적지근하게 혼수를 줬대. 아들 잘 돈 보람 있다고 윤경이가 자랑이 늘어지더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상대 여자도 부러운 듯 한마디 하더군요. 안 그래도 신부 엄마가 반반한 게 능력 있는 남편 도 쓸 것 같더라고. 나이 먹어서도 저 정도인데 젊어서는 정말 한인물 했겠어. 그들의 말을 듣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꿀 떨어지는 눈빛을 보내는 걸 보니 남편과 여자 사이는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어요. 남편은 상간녀의 딸 상견례에 아버지인 척 나가 혼수를 잘해주겠다고 큰 소리친 모양이었죠. 그리고 무슨 재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좋은 혼수를 해준 것 같았네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상간녀 딸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기 위해서 장모의 발인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미쳐야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놈팡이로 산 사위를 위해 저희 엄마는 폐물까지 팔아 식당을 열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든 말든 티적티적 혼주석 앞으로 걸어갔네요. 그리고 신부 측 혼주석에 앉아 식이 시작되길 기다리는 남편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저를 보고 기함한 남편은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건 내가 물어야 할 말 아니야? 치매 걸린 노모가 걱정된다고 장모 장례식장도 뛰쳐나온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게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좀 옮겨서. 내가 왜? 보아하니 여기 이 여자가 신부 어머니인 것 같은데 딸이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시집을 가셨나? 근데 번지수가 좀 틀린 것 같네. 미안하지만 이쪽은 유부남이야. 이 남자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 여자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죠. 그래요? 몰랐네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 따로 얘기해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제발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좋은 날. 내 옷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래. 당신은 남의 남자 빼서 딸 혼수도 해주고 혼주석에도 앉혔으니 좋은 날이겠지. 근데 난 아니거든. 오늘 우리 친정엄마를 장제에 모셨는데 하나뿐인 개사위가 그새를 못 참고 도망을 쳤어. 근데 이 인간이 어디를 갔나 찾아보니 바로 여기 당신 옆이지 뭐야? 제가 도끼 눈을 뜨고 여자를 바라보자 갑자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어디 남 결혼식장에 그런 옷을 입고 와서 초를 쳐.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딘데? 결혼식장 아니야? 당신이 신부 아버지라며.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하니 나도 얼굴 좀 봐야지. 아무리 상중이라고 해도 결혼하는 딸 얼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어? 여보 왜 이래? 나중에 말하자고 했지? 좋게 말할 때 어서 가. 여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천벌 받아야지. 저는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장모상 지르다 말고 상간녀 딸 결혼식에 혼주 노릇하겠다고 달려온 남자가 있네요. 마누라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그 상간녀 딸 혼수까지 해주고 아주 깨가 쏟아지나 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외침에 웅성거리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신랑과 신랑의 부모도 있더군요. 그들은 남편과 그 상간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분노로 얼굴이 달아오른 신랑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감히 누구 아들을 그런 천박한 집안에 끌어들이려고 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살다 이런 망신은 처음이야. 당신들 다 사기채로 쳐넣고 콩밥 먹게 할 테니 두고 봐. 그러자 상간녀가 예비 안사돈의 손을 붙들고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사돈, 오해해요. 저 여자랑은 이미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먼저 결혼시키면 저희도 바로 혼인신고하기로 한 사이예요. 이 사람이 정말 애 아빠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 큰돈 들여 혼수도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짓거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멀쩡히 가정 있는 남자를 혼주석에 앉혀. 딸을 데려오려면 그 어미를 보라고 했는데 이런 꽃뱀 같은 짓을 벌여놓고 뻔뻔하게 사돈? 더러운 일, 이 손 치우지 못해? 오늘 결혼식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경찰서에서나 보자고. 그러더니 놀라서 멍청하게 서 있는 자기 아들을 끌고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소란에 놀란 하객들도 각자 막말과 욕설을 하며 떠들어댔죠. 그래서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네요. 이후 신부 대기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예비 신부가 도끼 품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자기 남편 건사 못해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아줌마 때문에 파혼당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라고 저런 멍청한 아저씨가 좋아서 아빠라고 했겠어? 나도 남들처럼 혼수 갖추고 결혼하려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그리고 아줌마, 평생 애도 못 낳았다면서. 그럼 뻔뻔하게 붙어있지 말고 알아서 물러났어야지. 왜 둘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내 인생까지 망치는데 왜? 단정하게 드레스 갖춰 입은 신부가 입에 걸레를 문 것처럼 막말을 쏟아내자 듣고 있던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아하니 상간녀의 딸도 남편이 유부남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저는 어린 여자의 기세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이게 좋게 좋게 헤어지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너 이리 따라 나와. 이 인간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지. 너야말로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어디. 저는 있는 힘껏 팔을 뿌리치고 곧바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놀란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사이 저는 또 다른 한 손으로 상간녀의 머리채도 잡았어요. 그렇게 양손으로 두 인간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다시 생각해도 의문이긴 합니다. 아마 긴 세월 억눌러온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괴력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네요. 남편은 바닥에 꼬꾸라지면서도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다 네가 평생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나도 부모 노릇 한번 해보고 싶었다. 네가 그 맘을 알아? 놀고 있네. 너 같은 인간 닮은 애 낳지 말라고 삼신할미가 일부러 그러신 거야. 네가 부모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 헤라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당당히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이상하게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이 들더군요. 오랜 시간 제 손으로 끊어내지 못한 인연을 누군가 시원하게 잘라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상간녀에 따른 파혼당하고 결혼 좀비에 들어간 돈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해준 혼수를 팔아 그 돈을 갚아줬다고 하더군요. 얼마 후 저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도 합의 이혼했죠. 제가 이혼말을 꺼내자 남편은 반색하며 좋아했어요. 아마 그때까지는 다시 상간녀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이혼하자 상간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남편이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살던 빈털털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이 식당을 맡아
엄청난 재력가인 척 행동했더군요. 그 재미에 빠져 출근하기 싫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상간녀와도 만난 것 같았어요. 물론 작은 백반집 매출로 부자 흉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상간녀 딸의 혼수까지 거하게 사준 모양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평소 남편의 개념 없는 소비 생활을 알고 있었던 터라 정해진 용돈 외에는 카드도 주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건 신우이의 카드를 빌려서 벌인 짓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우이는 제가 그 돈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해 빌려준 거랍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혼 소식이 들리자 기겁하며 전화를 걸었더군요. 언니, 제발 제 카드값 좀 갚아주세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한도까지 꽉 채워 쓰는 바람에 저 이거 그 사람한테 들키면 정말 죽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언니. 제가 왜요?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저 그 사람이랑 갈라졌어요. 그 사람이 딴 여자 자식 결혼식에서 혼주 노릇까지 하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랑 잘 살아보라고 보내줬네요. 그러니 그 돈은 이제 오빠한테 갚아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새로 생길 그 집 며느리한테 부탁해보세요. 언니, 오빠가 언니 없이 어떻게 산다 그러세요. 30년을 언니한테 붙어서 산 인간인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고 돌아와요. 부탁이에요. 저 이러다 정말 이혼당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신우이의 번호도 수신 거부해버렸습니다. 저는 합의혼 당시 남편에게 가게 정리한 돈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더군요. 만일 재산 분할이라도 해달라고 소송을 걸면 골치 아플 것 같아 콩고물 던져주고 끝내기로 했네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남편 모르는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30여 년 전 친정엄마가 제게 통장을 건네주며 다짐받으신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당부하셨답니다. 아무리 봐도 네 남편은 돈복이 없는 사람이야. 개념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 네가 그 집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절대로 돈줄은 넘겨주면 안 돼. 가능하면 재산 불리는 것도 모르게 하고 명의도 무조건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만은 꼭 약속해라.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의 조언을 떠올리며 아파트를 마련한 것도 상가를 2개나 산 것도 모두 비밀로 했던 거죠. 남편은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해 제가 시댁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모은 돈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왔었고요. 그런 남편의 게으름과 멍청함이 결국 마지막에는 저를 웃게 해주었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넓은 아파트에 들어가 상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의 상황은 말이 아니더군요. 제가 시댁에 나오자 시어머니를 맡길 곳이 없어진 남편은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얌체 같은 동생들이 남편을 돕겠다고 나설 리 만무했죠.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괴팍한 시어머니의 성점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운녀 겨자 먹기로 자기 어머니를 수발하며 꼼짝없이 갇혀 지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에게서 받아간 알량한 돈은 신우이의 카드값을 갚는데 써버렸다네요. 그래서 적성에도 없는 치매 노인 수발을 들며 하루하루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남편을 만나 한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사는 게 퍽퍽할지라도 제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노력과 정성도 다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자신의 잘못도 제가 아이를 못 낳은 탓이라며 반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시댁과 남편에게서 벗어나 보니 지난날의 제가 너무나 아둔하게 느껴집니다. 왜 조금 더 빨리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나 모르겠어요. 만약 지금 저처럼 잘못된 길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사는 세상이 당신에게 주어진 전부는 아니랍니다. 그러니 부디 눈을 크게 뜨고 또 다른 세상을 위해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세상 모든 분에게 행운과 행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